중국 거시 상황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간단히 언급을 드릴 게 뭐냐면요. 지금 중국 정부에서는요. 부동산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을 하겠다는 신호를 굉장히 명확하게 끊임없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거를 읽을 수가 있으셔야 돼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당장 2021년도 4Q까지만 해도 중국 정부에서 주로 내세우던 그런 방향하고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게 갑자기 왜 바뀌었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제가 이제 아주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중국이 지금 사실은 이제 시멘트 GDP라고 그래가지고 도시를 갖다가 만들면서 경제가 성장을 한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하나가 생기면 이제 그 안에 여러 가지 건물도 짓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가전도 들어가고 뭐 온갖 원재료가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도시가 늘어날 때마다 GDP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연관된 산업들이 다 늘어나고요. 이것은 정량적인 수치로는 농촌에 살던 사람들이 도시로 오기 때문에 도시화율이 높아진다는 수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선진국은 지금 90% 이상이 도시화율이 돼 있는데 중국은 이제 62에서 63% 도달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더 올라갈 길이 많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에서 부동산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작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부단히 이 부동산으로 인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부동산 중심이 아니고 다른 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로 체질 개선을 하려고 쭉 노력을 해왔습니다.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게 생각만큼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칼을 빼들어 가지고 배를 가른 겁니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로 한번 부동산하고 결판을 낸 건데요. 배를 까봤더니 그 안에 암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다시 그대로 배를 덮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중국 경제 상황이 작년 4Q가 이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현재 중국 정부에서 중앙정부 및 주요 지방정부에서 나오는 정책을 보면 결국은 부동산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기존의 부작용을 안고 가더라도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경제 운영이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제가 지금 들은 정보로는요. 제가 지금 칭다오라는 곳에 있거든요. 칭다오의 이제 청양이라는 곳이 원래 구매 제한이 강했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정신없는 사이에 구매 제한이 굉장히 약화가 되고 있는 그런 동향이 포착이 되고요. 타이완 옆에 있는 그 후젠성이라고 있어요. 후젠. 거기에 이제 수도가 복주라는 곳이죠. 부조우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가 어제부로 모든 구매 제한이 다 철폐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아마 현지 쪽 아는 분들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야겠지만요. 구매 제한이 사실상 폐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 구매 제한이라는 거는 2015년부터 굉장히 강화가 됐거든요. 북경 상하이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강화가 됐는데 지금 이게 점점 약화가 되고 있다. 즉 집을 사기 편하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는 이 기조가 변했을 때 처음 올랐던 사람이 그 효과를 가장 많이 볼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내용을 일단 감안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중국 거시경제 현황을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타이틀로 넣은 건 뭐냐면 공동부유라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중국 정부 당국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입니다. 뭐냐면 공동부유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분배를 강조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시장경제라는 거는 경쟁을 극대화하는 데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다음 장표를 한번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이제 파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제가 임의로 색을 넣은 겁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자, 이 파란색 끝은 경쟁을 강조하는 그런 상태고요. 이 빨간색 끝은 분배를 강조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분배를 계속 강조하다 보니 열심히 한 놈이나 대강한 놈이나 똑같이 받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들 어떤 선택을 하냐면 내가 더 열심히 안 하겠다. 열심히 안 하려는 악성 경쟁이 발생을 하죠.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데가 군대에 있는 군대에서 그 물건 파는 걸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갑자기 내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군대에 있는 그 매장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PX 말씀하시는 거죠? PX. PX.
그 영어가 좀 약해가지고 PX에 가시면 PX에서 일하는 그 병사들은요, 물건이 많이 팔리면 많이 팔릴수록 태도가 안 좋아집니다. 왜?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없거든요. 물건 많이 팔면 내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태도가 더 안 좋아집니다. 이게 이제 약간 분배를 강조했을 때의 일명과 비슷한데요. 생산 효율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빈곤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발생을 하고요. 마찬가지로 정반대 지점에서 경쟁을 강조하는 이른바 이제 시장주의 경제를 자유방임적인 느낌으로 계속 강조를 시키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요. 처음에는 생산력이 늘어나고 효율이 증대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부익부 빈익빈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난한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부자 문턱으로 못 들어가는 상황으로 가버립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완전히 이제 고착화가 돼버립니다. 사회가. 그러면서 요 빈자들끼리는 나 그냥 안 해버릴란다 그러면서 비효율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서 이것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간에 요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잘 잡는 게 중요하거든요. 균형을 잘 잡아줘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국 정부가 내가 현재 어디에 있는데 어디로 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 봐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인 거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습니다. 경쟁을 강조해서 부익부 빈익빈이 너무 심화가 되다 보니까 요거를 한 요만큼 뒤로 빼자 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가자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요걸 조금만 뒤로 빼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주로 이제 다루는 여러 가지 언론 매체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 가지 얘기를 보면은 여기에다가 요 끝에 완전히 저 공산주의 최첨단으로 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건 제가 좀 근거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지에서. 자, 다시 돌아가 볼게요. 그러면 요 관점을 기억을 하시면서 공동부유라는 기조를 유지를 해야 하는 되겠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경제의 강점을 살리기 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저는 부동산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거시경제를 저는 도시의 총합으로 보는 겁니다. 도시가 총합이 돼서 하나의 나라가 된다고 보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게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서울 수도권이 거의 다거든요. 근데 중국은 이게 됩니다. 자, 중국에서 도시 등급 분류 기준이 연도별로 조금씩 변했는데요. 최근 4, 5년 정도 한번 봐보실게요. 2019년도에는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요. 일선 도시 4개, 베이샹, 광산하고 4 플러스 15로 봤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우한, 난징 쭉 해가지고 닝보, 동관, 셔양, 쿤밍 이렇게 보이시죠? 제가 체크를 한 게 이게 15개입니다. 2020년이 되면은 요 일선 도시는 하나도 안 변해요. 베이샹, 광산이 안 변하고 요 신일선 도시가 조금씩 변합니다. 조금씩 변합니다. 2021년이 돼도 일선 도시 가만히 있고 신일선 도시가 조금 변해요. 어떤 패턴인지 아시겠죠? 자, 그리고 중국의 민영 조사 기관 중에 GUI 브랜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선정을 한 거는 일선 도시의 준일선 도시라고 보자. 라는 각도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신일선 도시라고 하든 준일선 도시라고 하든 간에 2선 도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관점입니다. 이것도 역시 4 플러스 15의 관점을 갖습니다. 2022년이 들어서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하나가 있었대요. 이거 중국 정부 관방에서 발표한 거거든요. 일선 도시 4개에다가 나머지 신일선 도시 15개 포함을 해서 토탈 18개로 갖다가 그냥 일선 도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약간 주는 이런 뉘앙스를 갖다가 참 포착을 하실 수 있으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되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는 요 네 도시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죠. 이때까지 남한 일선 도시였는데. 그런데 그 얘기는 역으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 일선 도시의 이 정도의 어떤 스케일을 갖다가 요 나머지 도시에도 다 적용을 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다른 관점은 뭐가 있냐면요. 여기서 쭉 보시면 여기 정조우라는 도시 있죠. 정조우라는 도시까지는 한 번도 안 빠집니다. 최근 동안. 그러니까 요 베이징에서부터 정조 사이에 있는 도시들은요. 그야말로 어떤 평가 기준을 갖다 들이밀어도 도시가 상당히 괜찮다는 뜻이에요. 경쟁력. 중국에서 봤을 때요. 자,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도시들은 굉장히 기회가 충분하다라고 역으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고요. 요 정조 밖에 닝보부터 시작하는 도시들은
기회가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다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약간 요 정도 각도까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요 내용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사례를 한번 봐볼게요. 중국에서는요, 한국의 도시개발 사례는요,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는데, 약간 뭐라 그러면 타산지석의 사례에 좀 가깝습니다. 조금 이제 얘기하기가 좀 죄송하긴 한데요. 자, 한번 봐보실게요. 중국의 경제 정책은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선진국의 사례를 모두 참고하면서 수립 적용이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중국의 스터디를 전문으로 하는 어떤 싱크탱크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에서 한국의 사례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하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결론을 낸지 한번 봐보실게요.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시장주의를 활용한 아까 경쟁의 시장주의를 활용한 경쟁의 극대화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적인 자원을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을 시킨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자, 그 결과 세계적인 수준의 산업, 교육, 거주 경쟁력을 달성해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이 발생을 했죠. 어떤 부작용이냐? 지나친 경쟁 집중에 따라 신규 진입자의 엔트리 피를 너무 높게 만들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제가 강원도 살던 젊은 사람인데 열심히 해서 서울 수도권에 가서 집 사서 살 수 있느냐?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상 불가능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서울 수도권에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도시나 경제 권역을 만드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기업들을 갖다가 세종시로 아무리 밀려고 해봤자 기업들이 안 갑니다. 정부에서 가라 그래도 안 가는 기업을 억지로 밀어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서울 수도권 내에 정착을 위한 피로와 부담이 너무 심해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회의 갈등 요인으로 굳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내고 있냐면요. 국가 내에 특정 도시나 권역이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하기 전에 반드시 이를 대체 및 견제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시 권역을 조성해야만 장기적 안정적인 성장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다. 자, 이렇게 중국에서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식으로 말씀을 드리냐면요. 서울이 너무너무 커진다. 그러면 적당한 시점에 부산에다가 힘을 엄청나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혹은 광주 같은 데다가 힘을 주든지, 그것도 어려우면 세종시에다가 힘을 줘야 된다는 겁니다. 대전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대체를 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야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을 할 수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랑 좀 비교를 하시면 이해가 좀 더 잘 될 것 같아서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중국이 기존에는 수출형 경제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얘가 내수 중심의 경제 구조로 바뀌고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그 표현이 좀 정확하지가 않고요. 중국에서는 이런 표현 안 하는데 한국에서 쓰는 거거든요. 내수 추가 경제 구조라고 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의 수출은 수출대로 하면서 내수가 추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쌍순환이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수출만 하던 거를 일종의 외순환이나 단순환, 한 개의 순환이다라고 본다면 이제 내수가 추가가 된 거는 쌍순환이라는 거죠. 그러면 중국에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경제 권역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거 네 가지를 한번 봐볼게요. 발해만 경제권이 있고요. 베이징, 텐진과 다리엔이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강 삼각주 경제권이 있습니다. 이제 상하이 중심이죠. 서부 내륙 경제권이라고 청두, 종칭이 들어있는 경제권이 있습니다. 굉장히 거대하죠. 그 다음에 주강 삼각주 경제권이라고요. 광동성에 집중적으로 포진해 있는 엄청나게 큰 경제권역이 있습니다. 크기는 장강 삼각주 경제권이 제일 큽니다. 그리고 주강 삼각주 경제권이 그 다음으로 큰데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보다 크기가 더 큽니다. 경제의 규모가요. 자, 그러면 이 수출형 경제 구조를 할 때에 사실상 혜택을 본 데가 장강 삼각주하고 주강 삼각주입니다. 이 두 지역이 쉽게 얘기하면 수출 기업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데요. 좋은 점도 당연히 있지만 문제점만 얘기를 한다면 연해와 내륙 간의 경제 격차가 심화가 되죠. 상하이나 광동성이나 다 연해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해 지역은 굉장히 부유해지는데 내륙이 굉장히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남방과 북방 간의 경제 격차가 심해졌다. 상하이가 중국 전체로 보면 그래도 조금 장가가 아래이기 때문에 남쪽에 해당을 하고요.
광동성은 뭐 대놓고 남쪽이죠. 그러니까 이 남쪽과 북방 간의 경제 격차가 심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식적으로 중국이 균형 발전을 한다 그러면 향후의 정책 방향은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앞으로 내수가 추가가 되는 경제 구조가 되면요. 발해만 경제권하고 서부 내륙 경제권을 발전을 시켜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베이징 상하이가 생겨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적인 기회가 분배가 되는 효과가 생기면서 또한 시장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을 계속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중국 정부가 어떤 분야에 제가 지난달에 정부 투자 늘릴 거라고 했잖아요. 어디에 투자하는지 봐볼게요. 2008년, 2009년도에 SOC 사회 그 인프라 시설 쪽에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고속도로도 짓고 뭐 고속철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투자는 잘 안 합니다. 좀 어떤 투자냐면 5G 인프라 설비,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 데이터 센터라고 이제 엄청나게 데이터가 누적이 되니까 그거 관리하는 특고합 송전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게 있어요. 중국은 주로 전력 소비가 중국의 동쪽에서 일어나고요. 전력의 생산이 서쪽에서 일어납니다. 왜? 서쪽이 싸니까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중국이 땅덩이가 하도 크니까 한국에서 이런 일이 없는데 서쪽에서 만든 전력이 동쪽으로 오는 사이에 전력이 떨어져 버려요. 이게 에너지가 낭비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만든 에너지가 낭비를 최소화하면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올 수 있도록 그런 하는 인프라가 중국에서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자, 그게 이제 특고합 송전 시설이라는 거고요. 공공 전기차 충전소 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전기차 중심으로 패러다임 시프트하는 어떤 인프라를 만들겠다는 거고요. 요거 요즘에 들으신 분들 많으세요. 동수서산이라고 부르는데요. 동수는 이제 동쪽에서 나온 데이터 이런 뜻이에요. 그 서쪽에서 이것을 데이터를 갖다가 연구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의 경제 활동이 동쪽에서 주로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핸드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온갖 데이터들이 계속 누적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분류하고 취합하고 이렇게도 분석하고 저렇게 분석하는 데이터 관리 센터를 갖다가 서쪽에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정부에서 그렇게 만들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쪽에 취직 자리가 생기고 거기에 경제 기회가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쪽에 힘을 주겠다는 거고요. 상하이 방안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중국이 반도체 중심으로 전 세계의 어떤 그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을 다시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어떤 상하이에 굉장히 메카가 되는 거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그 상하이에 죄송합니다. 그 카메라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카메라를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하이를 개발을 하겠다라는 느낌보다는 이것은 이제 상하이를 맨 끝으로 해서 앞에 여러 가지 그 공급상들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서플라이어들을. 그렇게 해서 이런 서플라이어들을 서쪽으로 갖다가 배치를 시키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분배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전반적인 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첫 장에서 봤던 도시 등급 분류 기준을 한번 봐볼게요.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V표 표시를 한 거는 공동부의 관점에서 성장이 필요한 도시들입니다. 가장 확실한 거는 여기는 쿤밍. 얘는 너무 떨어져 있어요. 얘 개발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쿤밍은 앞으로 베트남이랄까요? 그 동남아 경제하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 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좀 세져야 되고요. 션양하고 따리에는요, 진짜 동베이 분들 에게 꼭 필요한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북한의 개혁 개방을 염두를 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포인트를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정조하고 시안 여기는 내륙형 도시들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부 중심의 어떤 내륙 경제를 개발시킬 때에 이 두 도시가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더 서쪽으로 있는 게 총칭하고 청두고요. 자, 그다음에 장샤하고 우한은요. 우한은 사실 지금 이미 도시가 체급이 굉장히 큽니다. 우한은 거의 중국에서 지금 항저우하고 앞뒤를 다툴 정도로 도시가 규모가 커요. 코로나를 한번 겪었는데도 도시가 이렇게 경쟁력이 센 이유가 우한의 잠재력이 뛰어나다라고 우한人民 모자요 이런 뜻이 아니고 우한의 코로나 이후에 정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이 그거를 흡수를 하는 거죠. 자, 이런 거를 조금 보셨으면 하고요. 지금 제가 있는 칭다오 같은 것도 앞으로 봤을 때에 굉장히 성장이 필요한 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어떤 방향성과 이거를 도시에 적용하는 것까지를 첫 번째 이제 거시경제 타임에서 한번 봐봤습니다.